이제 과학, 기적, 영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그리고 영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과학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밤에 TV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그런 곳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주 유명한 과학자와 아주 유명한 성직자, 뭐 예를 들면 목사님 이렇게 나와서 서로 토론을 하면 일반 시청자들이 누구의 말을 더 믿을까요? 과학자들의 말을 좀 더 믿는 경향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목사님들께서 좀 섭섭해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근데 왜 과학자들의 말을 더 믿죠? 뭐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보통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과학자들은 뭔가 증거를 갖고 얘기한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뭔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준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뭐 안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들은 일단 우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뭐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목사님들은 그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되고 성경이 반드시 진리여야 되고 그러니까 결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뭔가 증거를 갖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데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또 일반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만큼 오늘날 과학자들이 사람들의 믿음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뭔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은 별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갖고 과학자들의 신뢰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신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요. 어찌 보면 과학 분야에 관한 하는 과학자들이 성직자입니다. 그렇죠. 과학에 관한 얘기는 과학자들의 말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직자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많이 해결해 주었는데 오늘날은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각 전문 영역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 부분에 관한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성직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 과학이 영향을 참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과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과학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하고 계시면 이제 쉽게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요, 여러분이 웬만한 과학자들보다도 훨씬 바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별로 안 믿어지시는 얼굴들이지만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뭐 창조론, 진화론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창조 믿으시겠죠?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데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쪽이 옳으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옳지 않은 것도 자기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옳은 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어느 쪽이 옳으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과학적 합리성을 많이 따집니다.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교과서의 진화론과 성경의 창조론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이고 옳겠느냐 할 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왼쪽으로 기울어질 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이 더 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과학은 서로 좀 관계가 없을 거다 내지는 서로 반대가 될 거다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요, 교육계든 과학계든 진화론만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와중에 성경의 창조가 더 과학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는 사이비 과학자 취급을 받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계속 누구한테 강의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소위 사이비 과학자에게 강의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비교적 말을 잘하죠? 그리고 여러분은 20분만 지나면 혼수 상태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잘 차리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이제 이상한 때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둘 중에 어느 쪽이 옳으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길이를 재려면 자가 반듯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이냐 이런 걸 이야기하려면 과학이라는 기준이 반듯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에 대한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은 사람과는 어느 게 더 과학적이냐를 따진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요즘은 이제 과학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러면서 뒤에다 과학자 붙이는 게 유행인데 근데 제가 말하는 과학은 물질 세계를 다루는 자연과학이라는 좀 좁은 의미의 과학으로 제가 저 용어를 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이 뭐죠?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막막해지시죠, 그렇죠? 예. 근데 과학이 뭡니까?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과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가끔 이제 과학이 뭐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침대요, 뭐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잘 대답하기 쉽지 않으시죠? 예, 뭐 아인슈타인을 만나서 과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도 이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 사과가 뭐냐고 물어보는 걸 대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인식할 때 종합적 인식이 있고 분석적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 사람들은 어느 쪽 인식이 강하겠습니까? 종합적 인식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전체를 한꺼번에 파악하려는 경향이고 그 다음에 분석적 인식은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 대답 쉽게 못합니다.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이제 사과가 뭐냐는 것을 분석적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둥글고 빨갛고 맛이 시고 뭐 이런 거 있죠.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다 보면 아 사과란 대략 이런 거겠구나라고 떠오르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과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선뜻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이 종합적 인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석적 인식으로 좀 따져보면 과학이 뭐냐에 대해서 대답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과학은 누가 하는 거냐? 누가 하는 거죠? 예,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집 개가 논문 쓰느라고 바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인간만의 착각인지 모르지만 이제 과학은 인간이 연구를 하는 건데, 근데 모든 인간이 다 과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제정신을 가진 인간 이렇게 단서가 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은 무엇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거냐면 넓게 얘기하면 우주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거지만 거기에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현재의 물리적 우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 과학은 과거를 직접 보거나 미래를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비물리적인 것, 예를 들어 마음은 과학이 그 크기나 이런 걸 무게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마음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있다고는 믿고 있지만 마음의 무게 이런 거 못 재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겁대요. 그래서 몇 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은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간이 현재의 물리적 우주를 어떻게 하는 거냐? 좀 쉽게 얘기하면 잘 이해하고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좀 표현이 막연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잘 이해하고 잘 다스리는 방법이 과학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겠습니까? 과학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음악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음악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 특별히 음악 중에서도 피아노를 훈련받은 사람은 피아니스트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을 알려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을 정리를 해드리면 4단계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관찰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관찰을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관찰하고 난 다음에는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린 첫 번째 작품입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법칙을 설명하려는 거겠습니까? 예,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알아들으시는 걸로 보아서 제가 그림을 꽤 잘 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는 널리 알려져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보시면서 이제 과학적 연구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죠? 관찰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떨어지는 걸 관찰을 했어요.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죠? 생각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인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거 떨어지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먼저 가서 주워 먹어야지. 이 생각이 강하게 드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과학계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와서 속썩이지 마시고 딴 데 가서 열심히 좀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라도 내다 팔아야 되겠다. 장사하시고 경제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노래가 나온다, 음악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림을 그리고 싶다, 미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학자들은 이거 떨어지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게 왜 떨어질까? 바로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왜라는 것을 왜 생각하냐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인과율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인과율이 뭐냐면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강의 시작하자마자 기절하시는 분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하루 종일이 너무 피곤했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과율은 과학을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없으면 과학적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할 때 가장 적합한 말이 저 인과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참 과학적이다라는 말은 그 사람 원인과 결과를 참 분명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인과율인데요. 근데 저 인과율은 과학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자기가 장사를 해서 지금 돈을 버시는 분은 돈이 잘 벌리면 잘 벌리는 원인이 있고 안 벌리면 안 벌리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제 알아내야만 문제가 잘 해결이 됩니다. 어떤 예술가가 공연을 했는데 아무도 감동을 안 하더라.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바로 그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뭐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생각한 결과를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표현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인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평생 연구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정리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자기 연구 결과를 표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가 법칙이고 하나가 이론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뭐 법칙이 뭔지 이론이 뭔지 구별 안 하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과학 배울 때 뭐 법칙 같은 거 배우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과학의 법칙 중에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또 연력학 법칙이야, 또 관성의 법칙이야, 또 거기까지가 한계죠. 예. 이제 과학의 법칙 얘기해 보라 그러면 가끔 어떤 분들은 머피의 법칙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과학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에는 이제 법칙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의 이론들이 있거든요. 이런 과학의 이론 중에 혹시 배운 거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상대성 이론. 예, 상대성 이론은 사람들이 내용은 잘 몰라도 제목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곧바로 한계가 오죠. 여러분, 과학의 이론 중에는 뭐 빅뱅 이론, 뭐 많은 이론, 진화론도 이론이고요. 예, 다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건 법칙이라고 하고 어떤 건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 질량 보존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지 질량 보존의 이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빅뱅 이론이 뭐냐면요.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지면서 시작됐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폭발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은 이론이지 또 빅뱅의 법칙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건 법칙이라고 하고 어떤 건 이론이라고 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나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실험적인 증명입니다. 실험적인 증명. 저걸 쉽게 얘기하면 언제라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그리고 예외가 없을 때 그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놓으면 떨어지고 놓으면 떨어지고 하루 종일 놔도 하루 종일 떨어지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 얘를 하루 종일 놓으면 얘가 미안해서라도 한 번은 옆으로 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도 얘는 하루 종일 놓으면 하루 종일 떨어지거든요. 언제나 똑같은 결과가 관찰되고 예외가 없다. 무슨 법칙입니까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 무슨 중력의 법칙, 이게 법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론은 뭐냐? 이론은 뭐냐면요. 재관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예외가 있거나 아예 재관찰이 불가능한데 합리적인 설명, 이것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빅뱅 이론이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지면서 시작됐다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이론의 제일 큰 약점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뭐냐면 네가 봤어?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맞죠? 여러분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지면서 시작됐다 그러는데 그걸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관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본다면 법칙과 이론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확실한 겁니까? 당연히 법칙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법칙은 예외가 없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은 단정할 수 있는 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은 그 문장 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뭐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으면 떨어질 거리예요? 아니면 떨어진다예요? 떨어진다죠? 예, 그건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증명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 이론은 단정을 못해요. 그래서 이 이론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빅뱅 이론은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졌다일까요? 터졌을 것이다일까요? 터졌을 것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저거 두 개 구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저거 구별 잘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거나 일부러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평소에 살았던 것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확실하지도 않은 걸 확실하다고 우긴 적 많으시죠? 예. 예. 그래서 문제가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을 이제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게 무슨 과학 이야기고 여러분과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바로 저거 두 개 구별 못하는 바람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심히 고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게 됐을 때 제일 처음 그 하와가 저거 두 개 헷갈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네가 반드시 죽는다 하고 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와가 헷갈려갖고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랬죠?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는 의미가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그 표현이 뭐예요? 이다가 아니고 일 것이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두 개 구별 못하는 바람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망가져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거 두 개 구별하셔야 되고요. 저걸 실제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하시고 그러니까는 성경 공부에 적용시켜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성경 말씀 중에는 어려운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게 뭐예요? 요 구절은 이런 뜻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다라는 말씀과 일 것이다라는 해석 중에 틀린다면 어느 쪽이 틀리겠어요? 예, 틀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일 것이다가 틀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언제라도 우리는 이 일 것이다라는 해석을 포기할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해석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자기 마음에. 그래서 이 해석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들여다봤더니 성경이 틀려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갖고 자기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 성경은 사실 그대로가 아닌 것 같아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안 변합니다. 근데 사람의 해석은 시대마다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법칙과 이론의 차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요. 이 둘 차이를 이제 쉽게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과학의 법칙은 금메달이고 이론은 은메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메달 경쟁을 한다고 치자고요. A라는 나라, 부자 나라예요. 선수단 수백 명을 전세 비행기에 태워서 호화판으로 왕창 보냈어요. 그런데 똘똘한 놈이 한 놈도 없는 바람에 금메달은 하나도 못 따고 은메달만 100개를 땄어요. B라는 국가,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맨발의 청춘 하나 딸랑 화물선에 태워서 보냈어요. 근데 이 청춘이 마지막 날 마라톤에서 죽어라고 뛰어갖고 1등을 해갖고 금메달을 땄어요. 은메달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 두 나라 메달 경쟁에서 어느 나라가 앞섭니까? B인 거 아시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하나만 못하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게 바로 과학에서 법칙과 이론의 가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론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멋있고 훌륭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이론을 믿어도 기존의 법칙에 어긋나면 그 이론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든가. 그래서 법칙에 근거해서 이론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론에 근거해서 법칙이 틀렸네 어쩌네 이러는 사람을 만나거든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죠? 예, 제가 특별히 뭐 우기는 거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판단이 거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으로부터 확실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것, 이게 옳은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론과 법칙을 이제 표현한 후에 그런 것들을 잘 응용해서 이제 이런 모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내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론이 뭔지 법칙이 뭔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휴대폰이나 새 거 빨리 만들어내라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론과 법칙을 발견하는 데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일반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누리는 데 이제 기쁨을 느끼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다스림의 영역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과학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과학이 뭐죠? 하여튼 우리는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 막 이제 어디 갈라 그러는데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되는 아이가 딱 가로막고서 과학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적어도 한마디는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바빠 임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얘야 과학이란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 현재의 물리적 우주를 잘 이해하고 다스리는 거란다. 근데 그걸 제대로 잘 다스리려면은 과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서 해야 된단다. 첫 단계가 관찰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아이가 눈빛이 달라지면서 여러분을 존경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 좀 뭔가를 아시는 분이구나 이러면서.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과학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요. 그 뒤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면 이제 이게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두 가지 그냥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요. 여러분 과학 연구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가장 고상한 대답은 진리 탐구입니다. 보편적인 대답은 행복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인간만 행복하면 된다고 우겼는데 요즘은 이제 환경과 생명체 주변이 다 중요하다는 공존의 논리가 생겼죠. 그런데 그럼 과학이 발전하면 편리함이 얻어집니까? 평안함이 얻어집니까? 편리함이 얻어지죠. 근데 여러분 행복하려면 편리함이 필요합니까? 평안함이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집이 머신 분, 이 강의 들으려고 집에서부터 걸어오셨다.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너무 고상하다 보면 이 마음의 평안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편한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평안하셔야 되지만 돈도 많이 버셔야 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을 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 다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는 과학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걸 너무나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몸은,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옛날에 왕들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 다를 이제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이 편리함에 너무 집착하다가 평안함을 다 잃어버려서 이제 심각한 문제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 미래가 희망적이냐 불안하냐, 제가 이게 다니면서 물어보면요, 불안을 더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학이 발전하면 막 달나라에 가서도 살고 막 신날 것 같지만 잘못해서 한번 뻥 터지면 다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역기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연력하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지만은 이 우주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지금 치달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과학과 과학주의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 혼동하는 바람에 기독교가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다니다가 보면 어떤 경우를 만나냐면,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감히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느냐, 무조건 믿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걸 따지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아주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따지고 믿어야 되나요? 따지지 말고 믿어야 되나요? 그건 여러분 아마 각자 의견이 다르실 텐데요. 여러분 한번 차분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정말 창조자 하나님이 설계하고 만드신 게 맞다면 이 세상의 법칙과 질서를 다 창조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과학을 연구라는 게 뭐냐면 그런 법칙과 질서를 발견해내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과학 연구를 정확하게 제대로만 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진리라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과학을 연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렇죠? 아, 이런 법칙도 두셨군요. 이런 원리도 두셨군요. 맞죠? 그래서 이런 과학을 연구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이 문제가 아니고 과학주의가 문제입니다. 저 둘을 혼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독교가 과학이라는 것을 무시해오거나 너무나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비과학적인 종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가서 뭘 믿으려면 이성은 내려놓고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과학인 것처럼 행세하는데도 기독교인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건 과학주의를 버려야 되지 과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과학주의는 뭐냐? 과학으로 해결해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이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도 과학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과학주의입니다. 근데 그 예는 조금 있다가 이제 구체적인 예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학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누리도록 창조하신 수많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기 전공이 없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칸이 부족해서 몇 개만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과학주의라는 걸 버려야 되지 과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과학을 버리는 바람에 기독교가 미신화된 경향이 커요. 맹신, 불신 이런 것들도 또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결국 비과학적인 종교는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안 잡혀 있으면 이런 얘기 하죠. 아이에게 매일 생선을 하나씩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법이 반듯해야 되거든요. 이제 질서 있게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지루하지만 과학이 뭐냐라는 것을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놓고 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집안이 막 그냥 어질러져 있으면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안을 좀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아, 우리 집에 부족한 게 뭐고 남는 게 뭔지가 정리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